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발표가 났습니다. 이때까지 시험 봐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합격한 총 인원이 53만 6,578명입니다. 100명,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국민이잖아요. 그럼 100명 중에 1명은 자격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애들 빼면 20세 이상 따진다면 한 50명 중에 1명이 자격증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50만 명이 넘으니까 5천만 국민 중에서 자격증 딴 사람이 올해 그 34회 시험 최종 합격자가 15,157명, 23%입니다. 합격률이. 왜 이렇게 얼마 안 돼요? 왜 이렇게 얼마 안 되냐고요? 이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상대평가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상대평가를 안 하는 대신에 문제 난이도를 조금씩 갈수록 점차적으로 올린다고 했어요. 갑자기 올리진 않고. 근데 합격 인원이 적은 게 응시자 자체가 좀 줄어들었어요. 한 9만 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시험 보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이게 부동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시험 보는 사람이 많고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지금 올해. 그래서 합격 인원이 좀 접수 인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합격 인원도 좀 줄었어요. 지금 보니까 80대도 합격을 했어요. 2명이나 80대. 70대에서는 지금 23명 합격했고요. 90대에도 시험 보신 분이 있는데 90대는 합격한 인원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직 80은 안 되셨잖아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30대가 제일 많이 붙었죠. 최고 많이 붙은 건 40대, 50대, 30대 이렇게 돼 있어요.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50대, 30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0대, 70대, 10대, 10대보다 70대가 합격한 인원이 더 많아요. 사실 머리는 10대가 좋겠죠, 훨씬. 근데 10대들은 부모들이 지금 자격증 없이 현업에 중개업 하고 있어가지고 자격증만 따주면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시험 보는데 젊은 친구가 다른 학원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전화 오면 강의 들었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도망가 버리고 안 듣고 이렇게 해요. 억지로 남이 시켜서 하니까 합격률이 낮아요. 10대가. 머리는 좋죠, 공부하면. 근데 70대는 절박한 그 성취 동기가 있기 때문에 꼭 따야 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취 동기죠. 그래서 내가 꼭 합격해야 되겠다 해야지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면 배우자가 자격증 따라고 해서 억지로 따고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일단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게 학원을 끝까지 무조건 알든 모르든 끝까지 수업을 다 듣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사이버대 강의하고 있는데 자동 탈락률이 30%의 중간에 혼자서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아주 그게 나쁘게 말하면 성질이 독한 거고 좋게 말하면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되지 혼자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또 안 되고 좀 하다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게 밀리면 나중에 못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학원에 나와 앉아 있으면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쌓여요. 요즘은 내공을 쌓아야 되지 그냥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합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지금 1차 합격자도 작년에 22,000명이었는데 올해 27,458명입니다. 1차 합격자. 작년에 1차 합격해가지고 2차만 보신 분이 44.8%예요. 절반 이상은 떨어진 거예요. 2차만 봐가지고도.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강의 안 빼먹고 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요. 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40대, 50대, 30대. 40대가 가장, 지금 40대이죠? 40대가 되게 좋죠. 예, 40대. 불혹의 나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40대가 좋죠.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확인 설명이? 85페이지. 교재 8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보통 이제 현업에서 이게 한 건 중개하고 몇백만 원, 뭐 0.9%까지 제대받으면은 손님들은 딸랑 계약서 하나 써주고 뭐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 받고 몇 억 받을 수도 있어요. 서울에 1,000억 넘는 건물도 많더라고요. 1,000억짜리 중개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1,000억짜리 하면 0.9%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0억이면. 9억 아니에요? 9억이네, 9억. 한 건 하면 중개보수가 9억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 왜 그래서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예, 그걸 주로 컨설팅 업체에서 많이 하고, 이렇게 외국 회사에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거, 뭐, 그런 거, 어떤 분은 뭐 100억짜리 한 1년 내에 매달렸다가 아파트 부지 100억이었는데 직거래 해버리더라고. 직거래해도 받을 수 있는데 소송하고 하려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큰 욕심 내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 국민들은 한 건 하고 0.9%면 뭐 이렇게 많이 받아가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받으면 벼락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에 이거 한 건밖에 못했을 수도 있고, 임대료 내고 광고비 내고 뭐 내고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게 단순히 그냥 계약서 한 장 딸랑 써주고 돈 받는 게 아니라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 설명을 잘못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아서 손님한테, 즉 의뢰인이라고 하죠. 손님을,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말은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오늘 나옵니다만은 이게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손해배상해 주려고. 보험 가입한, 예를 들면 보험을 2억 가입해요. 개인은 2억 가입했는데 손해를 3억 입혔으면 보험회사에서 2억 배상해 주고 나머지 1억은 개인 재산 가지고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확인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융자가 1억 있는데 다 갚고 지금 1,000만 원 남았다. 개업공개사한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듣고 임차인한테 1억 대출은 받았는데 다 갚고 지금 1,000만 원 남았답니다. 확인 설명 잘 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거는 전달하는 거죠. 확인 설명이 아니고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고. 진짜 1,000만 원 남았는지. 그러면 은행에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거 떼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고, 금융거래 확인서는 본인이 떼야 되고, 만약에 동의해주면 다른 사람 대리인이 뗄 수도 있거든요. 그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거 은행 직접 가서 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 현재 남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저당이 설정되면 채권 최고 금액이라는 게 중요해요. 융자를 1억 받아도 1년간 연체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보통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건저당이라는 걸 설정해요. 그러면 지금 9천만 원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다 하더라도 또 대출 받으면은 그걸 떠안아야 되거든요.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건저당이라는 거는 계속적 거래에 원래 건저당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남은, 현재 피담보 채무액이라고 하는데 현재 남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 최고 금액이라는 게 얼마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 얼구를 떼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표제부, 갑구, 얼구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등기법에서 이제 다 하는데 용어가 생소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등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지적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공부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 각종 공부를 직접 한번 떼보는 게 중요해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사항증명서 뗄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옛날만 해도 등기소에 직접 가야 되고, 등기소에 가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만 떼줬어요. 옛날에는. 법무사 시키면 빨리 떼주고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보면 대부분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누구든지 뗄 수 있어요. 이거는 남의 것도 내 건물 아니라도 뗄 수 있다고요. 등기사항증명서.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게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나오면 그게 뭔지 직접 한번 발급받아가지고 서류를 보면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실제 이런 공부가 있다는 거. 자, 설명해야 되는 게 먼저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본적 사항. 기본적 사항이 뭐냐면 소재지, 지번, 지목 이런 게 되겠는데, 소재지라는 거는 소재 플러스 지번까지를 소재지라고 합니다. 몇 동, 몇 번지까지를 소재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동이죠? 군자동인가? 구의동이에요? 구의, 능동 아닌가? 뭐 능동인지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구이동은 구이 1동, 2동 이런 거 있는 것 같던데, 4동까지 있어요? 그러면 구이 1동, 2동, 3동, 4동까지 있으면 만약에 1번지가 청와대가 아마 1번지일 거예요. 1번지가 구이 1동에도 있고 2동에도 있고 3동에도 있고 4동에도 있을까요? 아니면 구이동 전부 다 합해서 1번지 하나밖에 없을까요? 틀려도 되니까 말해보시라고. 원래 한 동에는 집원이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집배운이 집원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한 동에 원래 그 집원 부여 단위가 동이거든요. 리동이라고. 리동. 시골 같으면 리동이 집원 설정 단위 지역이 리동이라고요. 무슨 리 있잖아요. 면 같은 데는 리가 있죠. 시골에 가면 무슨 리에는 리나 동에는 집원이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집원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어떻게 부여하냐면 나중에 이제 지적법에 사는데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런 식으로 집원을 부여해요. 그래가지고 만약 집원을 쪼개려면은 3의 1번지, 3-1이라고 안 하고 3의 1번지 이렇게 해요. 이걸 본번, 부번 이런 말을 씁니다. 지적도 떼보면 이렇게 도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집원 부여 방식은 북서 기본법이라고 그래.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기본, 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또 사행식이라고 그래요. 사행식이라는 건 뭐냐면 뱀사자, 뱀이 기어가듯이 부여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2번지 다음에 여기 처음부터 또 3번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연접하도록 붙어 있도록 돼 있다고. 그래야 집배원들이 찾아가기 쉽잖아요. 집원 보고. 만약에 3번지가 저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면 3번지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잖아요.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그래서 북서 기본법 이런 모르는 용어 나오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자꾸 해보시는 게 좋다고요. 직접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려면. 지금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걸 소재지라고 합니다. 지번까지를.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구이동, 1동, 2동, 3동. 우리 내비게이션에 구이동 쳐가지고 찾아가려면 구이동이라고만 쳐요. 구이 1동이라고 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비가 다 지번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그걸 지역을.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못 찾아가겠죠. 내비게이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구이 1동이라고 쳐요. 구이동이라고 쳐요. 기억 안 나요? 내비게이션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예? 그냥 구이동 이렇게 하지 1동, 2동 이렇게는 안 치죠. 예? 동을 치는데 그래. 구이 1동, 2동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구이동이라고 친다고. 구이동 몇 번지 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게 행정동이 행정동, 법정동이 아니고 1동, 2동이 행정 편의상 나누는 동이에요. 그래서 그 법정동에는 하나의 지번밖에 없습니다. 법정동 전체에. 그래서 구이 1동, 2동 다 합해서 1번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이 1동, 2동, 3동 따로따로 1번지가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할 때 이 지번도 설명해야 됩니다. 지목.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나눕니다. 전, 답, 가수원, 대, 목장용지, 공장용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 지목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확인 설명서에 지목도 적어준다고요? 지목이 대지를 대라고 하죠. 대가, 지목이 대가 임야보다는 더 비싸겠죠? 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확인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설명해야 됩니다. 권리관계. 아까 말했지만 은행에 융자가 얼마 돼 있는지, 그 채권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설명해야 된다. 가압류 돼 있는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지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된다. 가압류, 가처분 이런 말도 좀 어려운데 말 자체가 인터넷으로 한번 일단은 자꾸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런 권리관계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특히 권리관계가. 특히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탁자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거래 예정 금액이 뭔지 법조문에는 없는데요. 거래 예정 금액이란 옛날에 시험에 10회 때 시험하고 11회 때 딱 두 번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한 25년 전에. 그때 거래 예정 금액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시세라고, 시세.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 하는데 20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내놓으면 중개업소에서
매물 접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2배 높이는 안 내놔보고 한 2억 높게 내놔봤거든요, 시세보다. 그러니까 접수는 받더라고요. 받으면서 하는 소리,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팔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지금 2억 싼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 팔려야 이게 거래가 되니까 좀 급하시면 조금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말하는 거지.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은 손님이 너한테 그러면 안 내놓고 다른 데가 내놓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접수는 받는데 접수 받아놓고 손님도 데리고 와요. 거래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래는 안 되는데 손님은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오냐면 아까 봤죠? 원래 만약에 물건을 보여줄 때, 집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 같으면 개업공개사라면 2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 먼저 보여줄 거예요? 안 좋은 거 먼저 보여줄 거예요? 손님한테? 안 좋은 거 먼저 보여줘야 되죠. 그럼 선 보러 갈 때 여동생 데리고 가야 돼요? 언니 데리고 가야 돼요? 선 보러, 선 보는, 예? 그러니까 그 언니가 더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언니 데리고 가야 내가 더 빛나잖아요. 여동생 데리고 가면 젊은 여동생하고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약간 부적절하더라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부동산도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내놓으니까 손님은 계속 데리고 와요. 그래놓고 지금 2억 더 비싼 거 비싸다 이러면 그럼 사장님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받단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하려고 지금 하나 있긴 있는데 좀 싼 거 해가지고 2억 싼 거 보여주면 아까 좀 전에 본 게 2억 비싼데 좋은 거 이제 보여주면 내가 하려고 했다 이러면 계약될 가능성이 많죠. 약간 이렇게 해야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약간 적성에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만 말해가지고는 계약이 잘 안 돼요. 약간은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청약 유인은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돈 가져오면 아무 때나 와도 언제든지 계약됩니다. 이러면 안 한다고 사람 심리가. 지금 다른 사람 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먼저 그러니까 빨리 가계약금 이거 그래야 됩니다. 다 가계약금 그러라고 하잖아요. 중개사무소에 가면. 그러니까 청약 유인이에요, 그게. 어쨌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보면 만약에 10억짜리를 20억에 내놓으면 손님 오면 이거 20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좀 비싸게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는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예요. 이 법의 목적이.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놓으면 매수인한테 이거 20억입니다. 그냥 바로 말하면 안 되고 조금 시세보다는 비싸게 내놨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일단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게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일종의 시세라고요. 시세를 알려줘야 된다고 손님한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0.9% 중개보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그래요. 국민들은. 근데 미국 같은 데는 4%에서 8%입니다. 중개보수가. 그래도 비싸다고 안 해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 낮아요. 중개보수 요율이. 그래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면 안전하다. 중개보수가 아깝지 않다. 이런 인식이 들도록 개업공개사들이 공신력을 높여야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되고. 자,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왜 생겼냐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만 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지금은 영수증을 따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현업에서 만약 거래하면 중개보수 주면 영수증 줘야 안 줘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줍니다. 중개보수 주면 영수증을. 현금 영수증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법정서식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법정서식을 교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금 영수증을 주든 그냥 종이에 아무 종이에나 써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법정서식이 없다. 법에 정해진 게 없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전표 같은 거 매출 전표처럼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주는 경우도 있고요. 현금으로 주니까 현금 영수증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해서 의무발행업체예요. 이게 중개업소는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돼. 보통 우리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물건 사면은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원래대로 법으로 하면은 물어볼 필요 없이 무조건 줘야 돼. 이게 중개보수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돼요. 10만 원 이상 받으면. 지금은 금액 10만 원 금액도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부가가치세법이니까 우리 시험에는 10만 원인지 그게 안 나오니까 굳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됩니다. 현금을 받으면. 그 현금영수증은 공인중개사법 서식은 아니에요. 즉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대신에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 중개보수가 적혀 있어요. 얼마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손님 입장이냐 개업공개사 입장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손님 입장이라면 이거 확인 설명서에 찍히기 전에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수 깎아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얼마 받을 건데 미리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빨리 그냥 인쇄되도록 찍혀놓으면 찍혀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나중에 깎아달라고 하면 미리 말씀하셔죠. 여기 다 찍혀있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언제 협의했냐 물어보니까 여기 적혀있는 게 여기 다 협의된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중개보수를 뭐 예를 들면 호갱노노 여기도 보면 매도인한테는 이게 좀 호갱노노 이게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치보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어플이 있는데 이 호갱노노에서도 매물 내놓으면 매도인한테는 중개보수를 50%만 받아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외국에는 주로 중개보수를 매도인한테만 받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매수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매도인이 팔고 남으니까 그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매도인한테 안 받는 업체도 있고요. 50% 깎아주는 데도 있다고요. 물건을 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 물건을 제공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물건을 제공해서 왔다고요? 내 물건을 주니까 예. 가져가야 되잖아요. 물건이. 예.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매물 접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호갱노노 이런 데는 매물이 엄청 많죠. 그냥 주인들한테는 반밖에 안 받으니까 이 호갱노노 들어가가지고 그게 개업공개사님들이 이제 호갱노노에다가 아마 돈을 주고 거기에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전화를 하면은 호갱노노에서 바로 문자 오더라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호갱노노에서 그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는 게 누가 손님이 이렇게 연락 왔다고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가 연락 와요. 그래가지고 그래 되면 아마 호갱노노에 몇 % 떼줘야 될 거예요. 지금 몇 % 떼주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호갱노노 그 협력 개업공개사를 안 해봐가지고 아마 주겠죠. 공짜로는 안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이트가 호갱노노가 유지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호갱노노가 저는 괜찮더라고요. 최근 6개월간 시세, 최근 6개월간 호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호갱노노, 호갱이 뭐예요? 완전 호구인 고객이 호갱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6개월 시세 알면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토지는 가격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토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땅값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지리산 꼭대기, 저기 한라산 꼭대기, 설악산 꼭대기 있는 땅 경제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 집 지을 수 없잖아요. 만약 설악산 꼭대기 집 지을 수 있다면 재벌 총수들 거기에 뭐 별장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못 짓습니다. 그래서 땅값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제한이고요. 행위제한. 그 행위제한은 공법에서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각 지역, 지구, 구역마다 행위제한이 정해져 있다고 뭘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이 중요해요. 공법을 알아야 땅 가격을 측정할 수 있다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 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상업지역 이런 경우는 용적률이 최대 1500%, 건폐율이 최대 90%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이런 거는 높게 짓고 딱딱 붙여서 지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녹지지역, 자연녹지 이런 데 가면 건폐율이 20%, 그럼 땅이 100평이면 20평밖에 건물을 못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공법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뭐 이 공법에서 들어봤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 판례는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이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되지. 개발 제한 구역에서 무엇을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개업공개사 책임은 아니다. 손님이 알고 싶으면 개업공개사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떼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없다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줘요. 공무원이.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오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한번 떼보든, 등기 사항 증명서를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떼보든, 아까 이게 지적도 임야도를 떼보든 공부 하나 떼보세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떼는 것도 있고요. 뭐 시군구에 가서 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등기 사항 증명서 이런 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떼도 되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인터넷에 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인터넷에 다 뗄 수 있어요. 공짜더라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는 거는. 남의 땅도 다 떼볼 수 있다고요? 그 시험에 그런 것도 나왔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나왔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소유자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소유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없어요. 안 나와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신청하는 사람, 그거 떼려고 신청하는 사람 이름만 적어요. 남의 땅도 떼볼 수 있다고요? 소유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나와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래서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왔다고. 이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답은 소유자 인적사항입니다. 소유자 인적사항은 안 나타나고 신청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참 이게 100%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도배, 깨끗함, 보통, 도배 필요함 뭐 요 정도 세 개를 적어요. 그거는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끗하다고 적겠어요? 아니면 보통이라고 적겠어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 보통,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게 재산 뭐 있는지, 뭐 텔레비전 있는지 이런 거 다 손들으라고 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다닐 때는. 우리도 그랬어요. 서울에도 그랬어요. 서울도 그랬어요? 서울도 그랬나? 저는 시골에서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뭐 하여튼 손 다 들으라고 재산도 그런 거 다 먹고 사람도 있는데 다 손 들으라 해가지고 다 그거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참. 어쨌든 이게 그래서 도배, 그래서 그냥 깨끗함이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져야 돼. 뭐 깨끗하다고 적어놓으면 이게 깨끗하냐고 따지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보통 많이 한다고, 보통. 그 재산 상태 그냥 뭐 하여튼 보통이라는 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상중하 이런 거 하라면 중을 그냥 대충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도배를 필요로 하면 이러면 왜 도배 필요한데 왜 도배 안 해주냐 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요. 설명서에 보면 그 중개 대상물을 실제 현장 답사한 후 현 시설 상태 그대로 계약하기로 함 이런 걸 적어 놓는 게 좋아요. 현 시설 상태대로 계약하기로 함. 왜냐면 나중에 왜 도배 이거 안 해주냐 뭐 이러면 그럼 도배 보고 그대로 하기로 했지 않냐. 이게 도배를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도배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도배가 들어오면. 그럼 현실적으로 해줘야 안 해줘요? 주인들이?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전세는 안 해주고 월세는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세네. 근데 법에는 전세는 해주고 안 해주고 월세는 해줘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민법에는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해줍니다. 원래. 그 LH 국민 임대 아파트 이런 데 살면 고장나면 LH에서 다 해줘요. 공짜로 예를 들면 후드 이런 거 고장나면 뭐 다 해준다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주인들이 전세는 거의 안 해줘요. 그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얼마나 도배가 들어와야 되냐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판단하기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정도면 해줘야 되는데 주인은 이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거고 세입자면 그러니까 미리 계약하기 전에 도배 보고 주인한테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협의를 하고 미리 그 계약서에다 적는 게 좋겠죠. 보통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전세인 경우는. 월세 해줘요. 예, 월세는 해주는데 월세 그 도배하는 거는 뭐 싼 거 그냥 얼마 안 해요. 그 임대 사업자들은 그 돈 한 10만 원도 안 한다더라고요. 보통 도배하려면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또 원룸 같은 거 월세는 방 하나 하잖아요. 방 하나 해주면 뭐 1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맨날 단골로 그거 하는데 업체에 맡겨놓고 정해놓고 하면. 어쨌든 그래서 이게 100% 지키기는 어렵다고. 도배 상태, 벽면 상태, 바닥면 상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요. 그 100%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공개사가 일조량, 소음, 진동
측정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보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설명서 서식에다 체크해요. 그냥 체크. 일조량, 풍부함, 보통임,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도로, 시장, 학교 등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 입지 조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파트라면 입지 조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법에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도로, 학교. 이거는 뭐 정답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도로, 학교, 뭐 이런 거 다 영향을 미치죠. 미치기는. 또 없어요. 아직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답이 안 나왔는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 위치? 네. 교통 중에서도 지하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하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지하철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데 아까 학교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싫어할 수 있어요. 초품화라고 해요.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게 좋죠. 초품화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품화가 좋아요. 병품화라고 인터넷 치보세요. 나오는지 휴대폰 가지고 이런 말 나오는지 한번 치봐요. 병품화 아파트 나오나요? 혹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도 검색 안 해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품화 아파트. 초품화는 많이 들어봤죠? 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병품화.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병원 가까이 있는 게 좋다고요. 지금 이게 서울에 아산병원 이런데 예? 나와요, 병품화? 나오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병품화가 좋고 젊은 사람은 초품화가 좋으니까 이거는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하철은 젊으나 나이 많으나 다 좋다고요. 지금 뭐 아산병원 이런 데 보면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막 그냥 그 옆에 뭐 하숙 비슷하게 해가지고 완전 자취하면서 거기서 병원 다니고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거의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지방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했죠. 서울 반대가 지방이 아닙니다. 지방은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 젊은 분들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제가 볼 때 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전철 초역세권이라고 법에는 없습니다. 초역세권은 통상적으로 한 300m 초역세권인데 아파트가 초역세권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초역세권에는 상업시설 이런 거 짓는다고 고밀도 개발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오피스텔 이런 거는 있겠죠. 주상복합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초역세권에 보통. 그리고 한 500m 정도면 아주 좋고요. 한 1km 500m 거리를 보통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철 한 1km를 준역세권이라고 불러요. 통상적으로 법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서 전철 한 1km 반경에 있으면 집값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동탄이 집값 20억 찍었어요. 동탄이. 지금 동탄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지금은 없잖아요. 전철이. 이제 내년 정도 아마 국회의원 선거 있죠.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아마 빨리 개통할 것 같아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게 또. 그래서 아직 개통도 안 했는데도 지금 20억 찍었다고. GTX-A 동탄에서 저기 뭐 파주까지 갈 예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전철이잖아요. 지하철이잖아요. 지하로 다니는 거. 지상철은 별로 안 좋아요. 서울도 2호선 지상철 있죠. 약간 2호선 있고 1호선 있고. 그 1호선은 뭐 그나마 별로 모르겠는데 2호선 이것도 지상으로 다니니까 안 좋고요. 3번 이런 데도 보면 지상철인데 제가 한번 손님한테 지하철 옆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이었어요. 근데 우리 통상 지상철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 지하철 근처라고 했다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 보내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누가 보통 사람이 그래 하고 나면 주변에 묻는다고 나 이거 샀는데 잘했냐 못했냐 물으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래 못했다고 그래. 대부분 정신 나갔냐 왜 했냐 집값 떨어질 건데 이렇게 말하지 잘했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그 외롭게 자기 혼자서 고독하게 결정해야지 남한테 물으면 항상 왜 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깨려고 저보고 왜 사기치냐 지상철인데 지하철이라고 했냐 이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냥 아니면 전철이라고 하든지 지하철 이런 말을 함부로 안 쓰면 지상으로 다닌 게 있으면 만약에 그냥 전철 이런 건 전철은 전철이잖아요. 지상이든 지하든. 경정철도 있고 중전철도 있는데 뭐 그냥 경정철인 경우는 또 경전철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용인 이런 데는 지상으로 다니잖아요. 용인, 경전철 이런 거는. 인천 2호선은 경전철인데도 지하로 다녀요. 인천 또 2호선은. 의정부 경전철도 지상으로 다니죠. 예. 지상으로 다니는지 지하로 다니는지 그런 것도 이거 설명할 때 아니면 그냥 전철이라고 하든지 지하철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다고 지상으로 다니면. 이런 환경조건도 설명해야 되고 입지조건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해야 됩니다.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보유세도 설명 안 해도 돼. 재산세나 종부세, 보유세는 가지고 있으면 내는 게 종부세잖아요. 보유세잖아요. 취득세 설명해야 됩니다. 왜 취득세는 설명해야 되냐면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가능해요. 그 있는 돈 없는 돈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 샀는데 또 취득세 내야 된다고 하면 미쳐버린다고요. 그래서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취득세 낼 것까지 감안해야.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가능하죠.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가 되니까. 취득세는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양도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남는 돈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거고 남는 거 없으면 세금 안 내죠. 그럼 미리 설명할 필요 없다고. 돈을 미리 구할 필요 없잖아요. 남는 거 내면 되니까. 남는 거 없으면 세금 안 내는 거고. 그래서 이 취득 관련 조세 대신에 취득 대신에 양도 관련 조세 이렇게 말 바꾼다고요. 그러면 X예요. 이런 것도 연습을 안 하면 틀리기 쉬워요.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세율을.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확인 설명 의무. 이게 확인 설명하는 것과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설명은 언제 해야 되겠어요?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돼.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면 소용없잖아요. 이미 계약했는데 융자 있는데요. 미리 말 안 하고. 그럼 융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계약서 이미 쓰고 계약금 보냈는데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요거 취득 관련 조세 얼마입니다. 뭐 학교 초품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병품화입니다. 뭐 이런 거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중개 완성 전에. 그런데 이 확인설명서 작성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적으면 됩니다. 확인설명한 내용을 설명서에 적어가지고 교부를 하거든요. 이게 다르잖아요. 시기가. 그 다음에 확인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확인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까 은행 융자 1억 받아가지고 다 갖고 9천만 원 갖고 1,000만 원 남았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등기사항증명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떼가지고 자 보십시오. 건저당 설정은 1억 대출해가지고 1억 3천 돼 있는데 지금 감액 등기를 해가지고 원래 이게 대출을 다 갖고 만약 1,000만 원 남았으면 감액 흔히 이제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걸 등기법에서는 변경등기인데 보통 일반인들이 쓸 때는 감액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 최고금액을 낮춰야 된다고 갚았으면 채권 최고금액이 그대로 있으면 지금 1,000만 원 남았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9천만 원 대출 받아버리면 똑같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감액등기라고 해요. 흔히 일반인들은 감액등기 즉 변경등기를 해야 된다고. 채권 최고금액을 변경해야 된다고요. 변경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항 설명할 때는 뭐 해야 돼? 면적 설명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고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교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사무소에. 3년 보존짜리가 있고 5년 보존이 있습니다. 3년, 5년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3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개공이 개업공개사, 소공이 소속공개사. 개공은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이라는 건 등, 오를 등, 등산할 때 등, 록, 기록할 때 록. 등록 대장에다가 장부에다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이제 이게 중개업을 할 뿐이다 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개업공개사고요. 소공은 소속공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도 개공 또는 소공이 할 수 있습니다. 개공은 해야 되고 소공은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소공은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부할 의무는 없다.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소속공개사가 확인설명을 잘못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고요. 소속공개사는 작성, 교부 의무 없습니다. 자, 업무정지라고 하면 6개월인데 최대 6개월 동안 업무 못하는 거하고 돈으로 500만 원 가태려내는 거하고 뭐가 더 타격이 큽니까? 개업공개사 입장에 보면 뭐가 더 부담이 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로 옛날 2014년까지는 업무정지였는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로 규제를 강화한 게 아니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완화. 시험에 완화인지 강화인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려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까요? 강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까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쨌든 지금 서울의 구룡마을 이런 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미리 허가받아야 돼. 거래하려면. 그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할까요?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지정할까요? 그 강화, 완화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뭐겠어요? 완화죠. 완화.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을 강화하니까 행위 제한, 하지 말라는 걸 강화하니까 이거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내려가니까 지정할 필요 없죠. 허가구역을.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그린벨트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그린벨트 풀겠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린벨트 풀면 행위 제한이 완화된 거잖아요. 이제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개발 제한. 개발을 제한하다가 개발하도록 허용하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거죠. 완화되면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허가구역을 하는 경우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고 강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꾸 틀리 보는 게 시험 보는데 도움이 돼요. 지금 다 맞춰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뭐 저한테 이번에 합격자 발표 어제 나오고 나니까 연락 많이 오셨어요. 공법 작년에 한 문제 틀렸는데 올해 고락 나왔다 하더라고요. 한 문제 틀렸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작년에 점수 안 나온 과목 열심히 하고 그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지금 만약에 1차만 합격했는데 지금 올해 뭐 공인중개사법 한 문제 틀렸다. 그럼 내년에는 100점 맞는다.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공부 안 하면. 끝까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히려 잘 나왔던 과목, 작년에 잘 나왔던 과목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점수가 잘 나와요? 학원 끝까지 수업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학원 다 들어보세요. 저도 남의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같지 않더라고. 한 번 듣고 나니까 들을 것도 없고 뭐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이렇게 생각 안 갔는데 헛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무조건 한 번도 안 빠지고 학원 강의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99%는 합격입니다.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업 다 듣고 조금씩 예습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지금부터 무리해서 예습 복습하면 안 되고요.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시납으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는 시납으로. 이런 거 표준말입니까? 아닙니까? 시납으로 이게. 네. 표준말이죠.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교양 국어에서 시납으로 이 뜻을 쓰시오 나왔는데
찾아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번 찾아봐, 지금. 우리나라 말이더라고. 제가 지금 외래 아니라니까.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 제가 교양 국어 대학교 1학년 때 시험에 나왔는데 틀려가지고 지금 이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 뜻이에요. 안 나와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죠? 옛날에 어른들이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신압으로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시던데요. 그게 나 사투리인 줄 알았어. 제가 시골에서 걷기 때문에 그게. 저도 경상도 말인 줄 알았는데 표준말이더라고요. 표준말은 서울에 옛날에 중류사회에서 쓰는 말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서울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마 표준말이죠. 저는 교양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어쨌든 신압으로 할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확인 설명은 100% 설명할 수가 없어. 아까 도배 상태 이런 거 뭐 환경 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 정지가 너무 타격이 크니까 차라리 500만 원 이하가 대류로 바뀐 거예요. 이게 손님이 민원 넣어버리면 골 아파요. 이게 100%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이라는 건 자필로 성명을 적는 걸 서명이라고 하고요. 날인은 도장을 찍는 건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사장님들은 도장도 찍고 서명 자필로 적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현업에 나가서 손님들한테 보통 컴퓨터로 출력하면 이름까지 다 적혀져 나와요. 손님들도. 그럼 도장만 딱 찍어 놓으면 손님은 도장만 찍어도 되기는 해요. 법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개업공개사가 도장 훔쳐가서 찍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필로, 손님한테도 자필로 성명을 적도록 해야 돼. 이름이 인쇄되어 있더라도 제 이름이 박용덕인데 이렇게 인쇄돼 가지고 컴퓨터로 출력하면 이렇게 찍혀 나오거든요. 이름이 나오더라도 여기에다 한 번 더, 은행에도 보니까 요즘 그대로 겹쳐서 이대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혀 나와, 인쇄돼 있어도 여기에 이름 여기에다 한 번 더 적어주세요 위에다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본인 자필이 있어야 나중에 내가 한 적 도장만 찍어 놓으면 난 내가 안 하고 개업공개사가 도장 그거 가져가서 잠깐 나눈 사이 훔쳐가지고 찍었다 이러면 판사가 볼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뭐 보니까 뉴스에 오늘도 계속 나오던데 뭐 몰래 동영상 찍었다, 동의하에 찍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아니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계약서 동의한다 적지, 보통 그렇게 적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해도 묵시적으로, 묵시적 동의인지 명시적 동의인지, 묵시적 동의도 동의거든요. 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도 또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묵시적 동의, 묵시적으로 해놓고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아도 일단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냥 동의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이제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즘은 저는 아들한테 그래요. 뭐 어디 모텔 들어가면 둘이 셀카 하나 찍어 놓고 둘이 사진 웃으면서 사진부터 하나 찍어 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줘요. 진짜예요. 그게 그냥 안 그러면 무조건 동의해 놓고도 나중에 나 동의한 적 없다 이래버리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